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학 학술 용어 정비의 방향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른 참여하신 그 연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회 변화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뭐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교육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사회의 변화 요인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나 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이때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용어의 활용 이런 것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세계화라든지 다문화주의 관점, 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그 세계의 변화 요인들은 다문화 역량, 리터러시, 멜팅팟, 모자이크 사회와 같은 이런 신용어에 대한 연구물과 교재에 자주 이러한 용어들이 표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니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오해와 불일치가 있다. 이는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 정보화 사회로의 이 변화와 함께 교육에도 새로운 과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 관련해서 정보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봤을 때 정보화,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하위의 개념으로도 컴퓨팅 사고 등 영어와 한자가 합쳐진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학에서는 다양한 교수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법들이 PBL, TBL, 액션 러닝과 같이 영어로 표기된 교수법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니셜만으로는 의미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교수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유사 단어들이 연구물이나 교재에 사용되어 있을 경우에 독자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유아교육과이다 보니 유아교육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경우에 동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동국이라는 용어는 꽤 오랫동안 연구물에도 또 제시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동국과 함께 극놀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의 정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극놀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만 해도 발달 수준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상상놀이, 극놀이, 사회극놀이, 가상놀이, 가장놀이, 역할놀이 이런 용어들이 다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과 발달적 특징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조차도 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통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팀 교육과 함께 메이커 활동, 메이커 스페이스 이러한 용어들의 경우에는 영어 원문이 그대로 사용되거나 또는 영어와 한자의 혼합, 영어를 한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모형이 소개되어서 우리나라에 토착화된다면 이 역시도 한글로 정비가 되어 지속 사용이 가능한 용어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구물 교재에 저술한 용어가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정확한 개념 전달이 되었을 때 진리 탐구의 기본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학 학술 용어의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와 관련해서 학술 용어 정비의 방향성,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자들은 교육학 학술 용어의 영어 원문이 한국어로 사용된 경우나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경우, 이 외에도 한자 영어가 혼용되거나 의미가 비슷하지만 다양한 또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사례를 선별하자라고 협의를 하고 용어 선정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의 범주가 워낙 그 포괄적이다 보니 특수, 유아, 일반 교육학, 교과 교육학 이렇게 다양한 그 연구진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 외에도 각 교과별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자료의 심의 내지는 자문은
뭐 교과 교육의 수학이나 체육 또는 음악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구의 범위, 이 교육학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학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인간의 성장이나 발달을 지원하는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 인간에 대한 철학적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리와 발달에 대한 심리학적인 관점, 사회 문화의 맥락과 교육의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점, 이러한 포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타 학문가의 교집합의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한번 봤더니 교육학은 대상의 포괄성이 있으며 내용과 방법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이렇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면 교육학 학술 용어를 우리가 범위를 결정할 때에 어느 범위까지를 연구의 그 범위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초기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앞서 이현주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교육학 분야가 교육 일반부반과 학교 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각 교과별 교육으로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를 할 때에는 학교 교육의 세부 내용 안에는 각 교과 교육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단 하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한 부분은 일반 교육학과 그다음에 학교급의 그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되 그 안에 교과적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과정을 한번 보면 교육학 학술 용어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물들을 이제 보았을 때 이것이 학술 용어인지 아니면은 또 일상적 용어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학문 분야별 학교급별의 학술 용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차, 2차 학술 용어를 보완하고 최종 200개의 학술 용어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5차 200개의 학술 용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기준, 초창기에 고민했고 이후 반영했던 기준들을 본다면 첫 번째는 영어 원문이 그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인스트리밍, 멘토, 멘토링 이런 용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번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타이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의 대문자를 한글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원문을 읽지 않는 이상 이니셜만 가지고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어 선정에 해당하는 단어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한자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이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앵커드 교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미 구획 교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영어도 정한 교수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 원문이 다양하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문해력, 문식력. 그래서 한글로 존재하는 문해력, 문식력도 함께 지금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까지 함께 사용이 되므로 이것을 문해력으로 할지 또는 문식력으로 할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평가를 어학원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봤을 때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 리터러시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티컬 리터러시, 피지컬 리터러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가 한 번은 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앞서 사례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은유적으로 단어를 기술한 부분인데 멜팅팟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멜팅팟이 주는
그러한 이제 상징적 의미를 해석할 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교사 역할을 설명한 것조차도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학술 용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용어 변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모둠이라고 하는 한글 용어가 잘 만들어졌고 또 소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집단, 대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고, 또 내전증이라는 용어가 정비되었지만 여러 교재상에는 아직까지는 그 기존에 사용하던 간질이라는 용어가 또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단어지만 여러 그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 교과적 특성이나 학문 분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서로 의미가 다른데 하나의 용어로 사용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미의 상충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정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린다면 용어가 정확하다면 많은 의미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보다 진지한 그러한 학문 탐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가 창출되는 사회적 요인을 고려할 때 신조어나 외국의 용어가 그대로 교육학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 학술 용어 정비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용어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정착되어 있는 보편적인 용어를 굳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용어라면 한 번은 의미 있는 변화를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학 용어의 정비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초기 고민부터 마지막 고민까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뭐 제한 사항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문, 예시문 이러한 걸 작성할 때 대상 용어, 대체 용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들끼리 논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은 안내를 받았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대상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를 할 때 연구자가 제시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대상 용어만 제시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육학의 분야가 다양해도 동일 용어를 교육 일반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중복 선정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선 또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성적 사고까지 했습니다. 참고 문헌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